가장 유명한 작품인 이 키스의 주인공은 에밀리다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 작품 속 여인은 에밀리고 당연히 남자는 클림트를 의미를 하겠죠.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절벽 위에서 지금 키스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절벽 위인 이유가 에밀리와 이때 다퉜던 것 같다. 그래서 에밀리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작품을 그렸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옷을 보면 지금 각각 노란색 옷을 입고 있지만 꼭 한 몸이 된 것 같은 모습을 작품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에밀리와 클림트는 너와 내가 하나다, 마음과 몸이 하나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키스의 주인공이 에밀리가 아니야, 바로 나야 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보혜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7편입니다. 오늘은 구스타프 클림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부시게 빛났던 황금빛 화가 클림트에 대한 소개인데요. 클림트는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화가로도 유명합니다. 클림트라는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작품은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의 작품은 실제 금박을 사용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작품입니다. 구스타프 클림트는 오스트리아 출생으로 1862년에 출생해서 1918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의 작품은 지금 비엔나 벨베데레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저 역시도 대학교 때 한 10년 전에 여기에 가서 그의 작품인 키스를 보고 왔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이었기 때문에 한눈에 시선이 뺏기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비엔나의 공항에 가면 클림트의 키스의 작품이 있고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클림트의 키스를 보지 않았다 라면은 다시 돌아가라 라는 거죠. 그만큼 비엔나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성장 환경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클림트는 자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화가로 유명합니다. 그에 대한 개인적인 기록이나 자화상도 거의 찾아볼 수 없죠. 그의 아버지는 금세공사였습니다. 하지만 매우 가난했는데요. 클림트 하면 황금빛 작품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알고 보면 클림트의 집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성실하긴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성공을 하지 못해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셨습니다. 7명의 형제 중에 클림트는 둘째였고요. 금을 다루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기법들을 습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비엔나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아버지 직업이 금세공업자였잖아요. 그러면 이 금세공을 해서 귀금속을 만들 텐데 그거를 많이 끼는 사람들이 귀족들이었겠죠. 귀족들이 많은 곳으로 가면 아무래도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많은 비엔나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안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라면은 크리스마스에도 빵 한 조각 먹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명절이잖아요. 1년에서 가장 큰 중요한 행사인데 그런 날조차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했다라면은 평소에는 정말 가난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살 때 클림트는 다니던 학교를 중퇴를 하고 비엔나의 응용예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친척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예술 쪽의 학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순수 예술을 하는 학문과 또 상업적인 기술을 배우는 미술학교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클림트가 다닌 학교는 당연히 후자였겠죠. 먹고 사는 것이 빠듯했기 때문에 빨리 여기서 기술을 습득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입학을 해서 예술적인 감성과 예술적인 재능을 마음껏 뽐내는데요. 그만큼 학업 성적도 매우 우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는 셋째 동생 역시도 화가였어요. 셋째 동생과 또 친구와 함께 아티스트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벽화 작품을 받아서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 당시 당대 최고의 화가가 있었습니다. 한스 마카르트라는 화가였는데요. 이분에게 대부분의 벽화 작업이 주어졌죠. 하지만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클림트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이 작품을 보시면 한스 마카르트는 굉장히 웅장하고 위대한 그런 그림을 그리는 화가다라고 볼 수 있고, 클림트도 이 작가를 굉장히 존경했다라고 해요. 이 작품은 클림트가 초기에 그렸던 브루크 극장의 천정화입니다. 천정에 그려진 그림인데 로미오와 줄리엣의 장면을 여기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줄리엣이 지금 하얀 수의를 입고 있죠. 로미오는 줄리엣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좌절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이런 극적인 모습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 이 관중들이 너무 몰입한 나머지 이렇게 가까이 서서 보는 장면들을 여기 연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클림트는 자신의 얼굴을 잘 그리지 않는, 자화상을 그리지 않는 화가로 유명하다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이 작품에서만 본인의 얼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클림트? 누가 클림트로 예상이 되어지실까요? 무대 위에. 무대 위에 남자일 거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클림트는 바로 이쪽 편에 있습니다. 이쪽을 잘 보시면요. 하얀색을 두르고 있는 남자가 있죠, 목에. 이 사람이 바로 클림트입니다. 이분이 클림트고, 뒤에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셋째 동생 에른스트고, 그 앞에 까만색 모자를 쓴 사람이 바로 친구입니다.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아티스트 회사를 설립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클림트의 출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브루크 극장의 관객석입니다. 이 브루크 극장이 굉장히 낡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거를 허물고 다시 짓자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장면을 이 그림에 담고 싶어서 정부에서는 클림트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클림트는 이 200명의 사람들을 실제 사람들의 얼굴로 그려줍니다. 그러면서 클림트의 센스가 돋보인다 라고 할 수 있고, 이 브루크 극장의 마지막 공연을 여기에서 함께 본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 역사적으로 계속 남을 텐데 클림트가 그들의 얼굴을 여기에 담아준 겁니다. 그래서 이후 사람들은 클림트에게 초상화를 많이 맡기게 됩니다. 그 다음 빔 블리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오스트리아는 신고전주의 스타일의 그림을 고집해 왔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프랑스나 다른 나라에서는 조금 더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작품 활동을 했다라면은 신고전 스타일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어떤 그림이냐?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사건을 여기에 담아낸다라거나 아니면 구약 성경 이런 내용들을 성경 속 이야기를 그림 속에 표현을 하는 그런 작품들만을 고집을 해왔다라는 거죠. 이 작품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나타내는 작품인데, 이러한 신고전주의 스타일을 클림트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뜻이 맞는 몇몇 화가들과 함께 빔 블리파를 결성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예술을 허물고 본인만의 새로운 미술을 창조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여기는 빔 블리파 전시관인데요. 여기 앞에는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각 시대에는 그 시대의 예술을, 예술에는 자유를 이라는 문구가 떡하니 있죠.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조금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이 빈분리파 조직은 에곤 실레와 같은 젊은 화가들을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클림트와 에곤 실레는 굉장히 돈독한 사이였는데요. 나이 차이는 몇십 년이 나긴 하지만 둘은 동료로서 서로를 지지하고 죽음 앞에서도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이 포스터는 분리파 1회 전시에 사용된 포스터인데요. 빈분리파를 상징하는 지혜의 여신 아테네가 오른쪽에 위치하여 있고 또 이 위쪽을 보면 신화 속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신화 속 이야기는 또 김정순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그 내용이 궁금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작품에는 반인반수의 미노타우루스와 용사 테세우스가 함께 있습니다. 미노타우루스는 이렇게 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미노타우루스가 의미하는 것은 전통적인 예술, 아까 말씀드린 고전적인 예술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용사 테세우스 같은 경우에는 빈분리파를 상징을 합니다. 용사 테세우스가 반인반수인 미노타우루스를 제압을 하고 있죠. 이만큼 우리 빈분리파는 고전적인 미술을 깨트리고 새로운 미술을 창조할 거야 라는 의지를 여기 그림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작품을 좋아하지 않아요. 기존의 예술을 더 지지했겠죠. 그래서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어떤 걸로 꼬투리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이 남자의 모습을 보시면 너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남성의 성기가 검열 대상이 된다. 이 포스터는 사용을 할 수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클림트가 어떻게 하느냐. 이 남자의 성기 부분에 나무를 그립니다. 여기서도 클림트의 센스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했더니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대로 전시가 진행이 되었고요. 제2회 전시 포스터를 보더라도 아테나가 상징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빈분리파의 상징인 아테나고요. 여기 이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매우 귀여운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 얼굴 같은 게 있죠? 이거는 메두사가 메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은 전통적인 작품을 그리는 예술가를 향한 조롱이다 라고 미술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클림트의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클림트의 예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징은 에로티시즘과 황금색의 사용, 죽음과 삶으로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먼저 에로티시즘은 여성의 관능적인 모습을 순수함의 표현이다 라고 클림트는 생각을 했고요. 또 클림트의 작품에는 황금색이 많이 사용됩니다. 또 클림트의 그림이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죽음 또 함께 공존한다 라는 점에서 죽음과 삶이라는 키워드를 잡아보았습니다. 이 작품은 유니트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여성의 관능적인 모습이 잘 담겨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유니트라는 여성은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적군을 유혹을 해서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웅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림트는 여성의 모습을 굉장히 잘 그렸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클림트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고요. 이런 모델들과 주로 작업 활동을 하였는데 작업 활동을 함과 동시에 육체적인 관계도 많이 맺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여성의 몸에 대해서도 또 이런 모습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가능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하나 더 있어요. 빈 대학교에서 한 날 클림트에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빈 대학이었으니까 뭔가 학구적인 모습의 작품을 그려달라라고 했겠죠.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과 같은 뭔가 학문의 우수성, 위대함, 웅장함 이런 멋진 그림을 그려달라라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클림트가 그렸던 그림은 조금 해괴하고 난해합니다. 이 작품은
철학과 의학과 법학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파트를 클림트가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법학입니다. 법학을 보시면요. 여기 문어가 사람을 감싸고 있죠. 꼭 모습이 수갑을 채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옥죄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또 여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주변에는 검은 색깔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면서 뭔가 부조리함, 나쁜 것이 사람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을 하는 정의의 여신은 과연 어디 있느냐? 바로 저 뒤에 멀찍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정의의 여신이 있기는 해요. 이렇게 심판의 저울을 들고 있는데 정의의 여신이 아무런 조치하지 않고 그냥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정의롭게 모든 일이 법적으로 탁탁탁 처리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림트는 그러한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법학과 교수님들이 이 작품 좋아하셨을까요? 좋아하지 않았겠죠.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의학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 부분은 이쪽 오른편에 보시면 인간들의 군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엉겨붙어서 이렇게 한 덩어리 같이 보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안에는 해골의 모습도 있고요. 임산부도 있고요. 어린 아이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죽음에 관련한 그림을 그릴 때 어린 아이나 임산부를 그리는 것은 금기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클림트가 그렸어요. 왜 그렸을까요? 클림트는 죽음에 있어서는 어른이나 아이나 누구에게나 다 닥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치료의 여신이 이번에도 아무런 치료 행위를 하지 않고 거만한 표정으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의학과 교수님들도 굉장히 화가 났겠죠. 우리를 지금 놀리기 위해서 이 작품을 그렸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클림트가 대학 교수로 임용이 되기로 했는데 반대로 인해서 하지 못했죠. 이 작품들을 보면 지금 다 검은색입니다. 이 이유가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클림트의 작품이 다 소실되고 이것은 지금 사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흑백으로 다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난해한 그림을 클림트는 왜 그렸을까? 다음 작품에서 조금 클림트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임산부가 한 명 있죠? 이 여성은 클림트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입니다. 하지만 뒤에 보면 해골이 있어요. 네, 생각하신 것과 같이 이 아이가 출산을 하기는 했지만은 1년이 지나지 못하고 죽고 납니다. 그래서 클림트는 이 작품의 제목을 희망이라고 담기는 했으나 희망만을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임산부가 죽을 수도 있고 임신을 했는데 아이가 죽을 수도 있고 이런 불안한 마음을 작품 속에 담았던 겁니다. 이 여성이 바로 앞에 작품의 주인공인 미치 짐머만이라는 여성입니다. 이번에는 클림트의 뮤즈와 황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그림의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황금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클림트의 작품이 황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황금시대다, 황금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클림트의 뮤즈는 앞에 나왔던 짐머만은 아니고요. 그는 에밀리 프레게와 평생 동안 연인으로 지내면서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였는데요. 그래서 에밀리가 클림트의 뮤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밀리라는 여성은요, 비엔나에서 아주 유명한 패션계에서 아주 뛰어난 성과를 올리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약간 신여성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밑에 직원이 100명 정도였다라고 하니까 그림 쪽에서는 클림트가 대빵이었다라면은 패션계에서는 에밀리가 최고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둘은 연인 관계였어요.
이 옷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에밀리와 클림트인데 이 옷을 에밀리가 만들어줬습니다. 클림트는 평소에 이 옷을 너무 좋아했고 작업할 때마다 이 옷을 꼭 입었다라고 해요. 파란색 옷인데 굉장히 편안해 보이죠? 또 이 당시에는 여성들은 굉장히 꽉 조이는 코르셋을 하는 이런 옷을 입었다라면은 에밀리는 이 당시에도 굉장히 편안하고 약간 현대적인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에밀리의 성격을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클림트가 얼마나 에밀리를 아꼈냐라면은 자신의 모든 재정적인 것을 에밀리에게 맡겼다라고 해요. 그리고 클림트는 사실 모델들과 많은 관계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스캔들과 또 스캔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사생아들도 14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 모든 관계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밀리는 클림트를 다 이해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웃기게도 에밀리와 클림트는 육체적인 관계를 했다라는 것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해요. 정신적인 사랑을 나눴던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작품인 이 키스의 주인공은 에밀리다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 작품 속 여인은 에밀리고 당연히 남자는 클림트를 의미를 하겠죠.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절벽 위에서 지금 키스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절벽 위인 이유가 에밀리와 이때 다퉜던 것 같다. 그래서 에밀리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작품을 그렸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옷을 보면 지금 각각 노란색 옷을 입고 있지만 꼭 한 몸이 된 것 같은 모습을 작품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에밀리와 클림트는 너와 내가 하나다, 마음과 몸이 하나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키스의 주인공이 에밀리가 아니야, 바로 나야 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누구냐 하면 아델레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아델레라는 여성은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 사업가의 부인이었는데요. 이 부인은 클림트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불륜이었겠죠. 이 키스라는 작품은 에밀리가 아니라 날 그린 거야 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작품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아델레의 초상화를 담고 있는데요. 클림트의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이 금을 사용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금값이 많이 올라서 한 톤에 60만 원이 넘는데 지금 작품값이 더 많이 올랐겠죠. 클림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비쌌지만 요즘은 금값이 더 올라서 더 많이 비싸졌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사진이고 이건 작품인데 사진과 작품이 거의 비슷한 모습이죠. 과연 키스는 누구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렸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에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클림트는요, 아버지와 같은 병인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는데요. 쓰러지자마자 찾은 사람이 에밀리라고 합니다. 에밀리를 데려와줘 라고 할 만큼 에밀리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아까 잠깐 나왔는데 에곤 실레라는 화가가 임종을 앞둔 클림트를 그린 작품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함께 했다라는 의미가 이러한 의미고 죽고 나서 모든 것을 에밀리에게 정리해달라라고 하고 클림트는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에밀리의 집의 방 한 칸에는 그의 작품과 또 그가 준 편지가 한 400여 통 있었다라고 해요. 클림트는 자기의 작품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밀리에게만큼은 그 작품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하고 편지의 결실을 다 남겼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도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폭격이 가해지면서 다 소실되었다라고 해요.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라면은 클림트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지 않았겠나라는 안타까움도 들지만 그만큼 에밀리를 각별하게 생각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클림트는 아버지와 셋째 동생, 아까 그림을 함께 그리던 동생을 동시에 잃어버리고 맙니다. 거의 1년 안에 몇 달 차이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동생도 죽게 되는데요. 동생은 20대의 젊은 나이로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클림트는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정신적 지주였던 아버지와 또 자신의 그림 활동을 아끼던 동생의 이름으로써 작품 활동을 3년간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의 작품들을 보면은 죽음과 삶이 함께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그가 죽기 전에 말년쯤에 그렸던 작품입니다. 더 이상 황금빛을 띠고 있지 않죠. 사실 그는 평생토록 황금빛을 그리는 화가는 아니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다른 색채를 사용을 하기도 했는데 말년에는 이러한 색상들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 인간 군상에는 삶을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왼편에는 사신이 낫을 들고 이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이런 모습을 작품 속에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보신 작품과 같이 죽음이 늘 우리 곁에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클림트는 평소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 속에서도 항상 해골이라든지 죽음을 상징하는 것들을 함께 그렸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친한 지인이 부모님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 아버지께서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자기는 요즘에 왜 사는지 모르겠다. 사는 게 너무 허무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너무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이렇게 차례로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나서는 본인의 삶의 의미를 못 찾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기가 싫고 시작을 하기도 싫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허무하게만 느껴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야 되긴 하겠는데 저조차도 이 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은 인간은 아무리 황금빛처럼 화려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저 나약한 존재일 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내일 죽는다 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오늘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아무렇지도 않았던 평범했던 오늘이 조금 더 특별하게 소중하게 느껴지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삶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은 죽음과 맞닿아 있을 때 더욱 빛난다.